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5월 13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웜의 소통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의 이치 한 가지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12,000피를 외치시다니 감격스럽습니다. 네, 12,000, 15,000 네, 반드시 갈 겁니다. 언제 가는가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 지수는 계속 우리나라 지수뿐만 아니라 뭐 S&P 500 다 우상향입니다. 그죠?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입니다. 근데 이번에 너무 빠르게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거든요. 2월 말에도 이격이 133인가 50일 이평하고의 지금 주가하고의 차이입니다. 50일 이동 평균이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한 2달에서 2달 반 정도의 평균 가격 대비해서 너무 올랐다는 거죠. 이격이 너무 급하면 2월 말처럼 이란 전쟁 같은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확 빠집니다. 이격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또 얼마든지 조정받을 수 있다잖아요.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하지만 올 연말부터 내년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4년차 중에 1년차가 봄, 2년차가 여름이 아니라 2년차가 갑자기 겨울이 한번 확 온다고요. 그리고 3년차가 여름입니다. 미국 대통령 3년차가 여름, 4년차가 가을.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대통령 2년차의 하반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래서 레버리지 포지션은 다 줄이고 좀 현금도 좀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5월 말에서 7월 말 정도까지 7월까지는 또 시장이 언제든지 이래 반등이 들어오면서 쌍봉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장이기 때문에 미국 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올 연말부터 내년이 꽤 센 장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반도체가 꺾이지만 않으면 반도체 주식이 옆으로 기기만 하더라도 다른 주식들이 또 막 올라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뭐 10,000이 됐다, 뭐 12,000이 됐다. 근데 시장이 차분하게 또 거품을 안 만들면 또 안 갈 수도 있고요. 근데 2029년 뭐 이렇게 되면 그때 되면 12,000 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올해 12,000 간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올해는 지금 지수 때 이 언저리에서 한 6,000에서 한 9,000 사이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좀 박스권 안에서 10월 말까지는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런 혼자 주식을 하다 보니 벅차서 채슬리 랩에 가입했어요. 마음이 편해지네요. 한투에서 랩 상품 가입 중인데 아침에 달성됐다가 갑자기 확 빠져서 슬퍼요. 일임하기에는 조금 부족. 2억도 일임되면 좋겠는데 나만의 욕심입니다. 네, 2억도 가능하니까요. 이거 가능하다고 하면 안 되는데 저희 회사 일단 한번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한투 같은 경우에도 랩이 목표 수익률을 넘었기 때문에 그 세팅 매도 주문 나가는 세팅 하는데 시장이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랩의 그 운용은 증권사 랩 운용부서에서 합니다. 증권사 랩 운용부서에서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문을 하고 그 포트폴리오대로 랩 운용부서에서 랩 계좌에 가입한 고객의 계좌를 운용을 합니다. 운용을 하고 목표 전환형은 무조건 저희가 뭐 팔아라 이게 아니라 목표 수익률 딱 달성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증권사 랩 운용부서에서 기계적으로 팝니다. 그래서 어제
매도가 나갔느냐라고 저희가 이제 알아보는데 매도 세팅 8%가 딱 넘어가서 한 8.5 매도하면서 또 매매 수수료가 아니라 그 매수 호가에다가 팔아야 되다 보니까 약간 여유 있게 8.5% 정도 됐을 때부터 매도가 나가는데 그 8.5로 딱 찍고 매도 세팅을 하는데 시장이 확 빠져버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아쉬웠습니다. 천천히 드시는 거 보니 성격이 급하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주식을 잘하시나? 저는 성격이 급해서 실수도 잘하고 주식도 못하고 일임한 게 정말 잘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셨습니다. 제가 성격이 느긋하고요. 성격이 느긋해야 밑에 직원들도 좀 편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 사람이 계속 너 내가 지시한 거 했어? 내가 아침에 말한 거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밑에 사람들이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워낙 제가 성격이 느긋해가지고요. 말해놓고도 제가 까먹기도 하고 주식하다 보니까 이 느긋한 성격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격언에는 엉덩이가 돈을 벌게 해준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너의 머리도 아니고 주식은 너의 엉덩이가 벌게 해준다. 그 엉덩이가 뭐죠? 지긋하게 앉아 있으라는 거죠. 들썩날썩 막 이런 게 아니라 엉덩이가 무거워야 주식에서 돈을 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라는 멋진 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장세에서 멘탈 잡는데 큰 도움 되었습니다 하셨고요. 콘스터 영상 어스에라도 올려주시면 어떨지. 네, 어스에는 무조건 올릴 겁니다. 힘을 안 받을 때는 기존 1임 고객분들의 계약도 해지하시나요? 저희가 2월 말에도 이제 안 받을 3월부터 안 받을 겁니다 하면서 저희 기존 고객들 주식을 조금씩 이제 팔기 시작했잖아요. 왜냐하면 기존 고객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고객 주식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는 파는데 새로운 분들은 주식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 받습니다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주식 팔아야 되겠다 할 때 안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임을 안 받을 때 기존 1임 고객분들의 계약도 해지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고객분들이 해지하셔도 돼요. 고객분들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또 위험관리 들어가는가 보다 하면 먼저 그냥 해지 신청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알아서 주식을 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해지를 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1임은 뭐 벌써 2년 3년 된 고객분들은 엄청 만족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냅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운용사는 주식 안 줄이는데 저희는 줄이잖아요. 저희는 이제는 좀 줄여야 되겠다 하면 작년에도 그랬고 줄이면 많이 줄입니다. 30에서 한 50%까지 저희가 알아서 위험 관리를 합니다. 근데 단지 이번에 아이들 계좌 아이들 해서 한 수익 한 30% 40% 내주려고 한 1년 보고 들어온 자금들 그런 자금들은 이미 그 목표 훨씬 더 달성했잖아요. 약간 단기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데 작년에 1년 전에 그래서 1년 이후라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런 자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해지하셔가지고 돈 찾아가시면 됩니다. 한 3개월 안에 돈을 써야 된다. 3, 4개월 안에 내가 돈을 써야 된다 하는 분들은 부분 해지 그만큼 뭐 2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2억만큼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음 참석한 북콘에서 전문의 말씀처럼 정말 개 탔습니다. 임감독님 강의도 청출어람이라더니 깔끔하고 대박이었어요. 두 분께서 축구 소울메이트라고 하셨는데 주식도 그러하신 것 같아요. 전무님의 공익적인 방송 감사드립니다. 하셨고요.
오늘은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제껏 보지 못한 수익률은 혹시 못 챙길까봐, 이 또한 휴먼 인덱스 지표가 될까봐 채슬리 믿는 마음으로 애써 태연하게 외면하며 장이 끝나고 나니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네요. 멘탈 지킴이 팀 채슬리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들이 많으셔가지고 웬만하면 저희 칭찬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댓글보다는 질문을 많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팝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30%라고 지금이라도 반도체로 갈아탈까 고민하던데 현금화 했다가 6월 이후 지난 3월과 같은 조정 주면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하셨는데 내가 투자로 들어갔다면 오히려 싸지면 더 사든지 해야 되죠.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갔는데 반도체네. 그러면 빨리 이쪽 자르고 단기 모멘텀이 좋은 주식으로 갈아타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이 정도면 사서 한 1년 묻어 놓으면 그래도 30% 수익 날 것 같은데 그런 주식이나 ETF면 지금 여기서 더 빠지면 오 땡큐 하면서 더 사야죠. 그런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의 관점으로는 원래 짝수해에 엔트가 좀 안 좋잖아요. 특히나 6월 달은 월드컵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감안하면 항상 짝수에 한 6, 7월 정도까지는 안 좋고요. 그리고 짝수의 하반기부터 홀수에 넘어가면서 또 쫙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1년을 바라보면 저는 투자의 관점으로는 오히려 반대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봬요. 첫 대면이죠. 영상만 보다가 약속 잡아 놓으니 설레네요 하셨습니다. 웜의 신박에는 댓글을 처음 다네요. 전무님 이하 전 직원이 정말 프로 정신을 기반으로 매일 변치하는 노력까지도 하는 모습에 감동입니다. 지난해 국내 랩 가입 후 정말 마음 편하게 두 자릿수 수익률에 매일 감사 행복합니다. 며칠 전 안 대리님 네오클라우드 발표 들으면서 우리 서영 대리 네오클라우드 발표 들으면서 미국 랩 투자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부사장님이야 성실의 아이콘이지만 부사수분도 성실함에 기반하여 자료 준비 및 분석 능력에 한 번 더 믿음이 갔습니다. 오늘 제 둘째 이름으로 미국 랩 가입하고 왔네요. 행복한 투자의 여정을 함께 나아가도록 할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가 오르니 좋으면서도 불안불안 폭탄 돌리는 것 같네요. 업로드가 늦더라도 기다리는 이들이 많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저에게는 빛과 소금 같은 세익 형님 우리 최민주님이시네요. 최 실장. 천천히 드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저도 실수로 잘못 매도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진짜 밥 먹는 게 느립니다.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먹습니다. 이러다 과부하 걸리면 엄마만 바라보는 아이들은 어찌하리요 하셨습니다. 어제도 일정 뭐 다 소화했나 했더니 저희 또 축구 후배면서 우리 인턴 생활 벌써 20개월 이상 한 축구 후배가 있거든요. 또 되게 열심히 하는 후배인데 부친상이 있어가지고 다 끝났나 했더니 맞다 장례식장 갔다 와야지 하고 어젯밤에 또 장례식장 가가지고 장례식장 가면 뭐 장례식장 가면서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런데요. 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 뭐 여의도 세브란스 병원, 일산도 있죠. 일산 백병원, 뭐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대학 병원, 그리고 아산병원 등등. 그러면 그 병원마다 이 육개장 맛이 좀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디가 육개장이 맛있다 뭐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어제 경찰병원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가면서 경찰병원 육개장 맛은 어땠더라. 그래서 그 밤에 배가 안 고팠는데도 육개장을 또 한 그릇 뚝딱 밥 말아가지고 먹고 거기다가 보통 돼지고기 이래 편육이 나오는데 거기는
오리 훈제가 나오는 거예요. 오리 훈제를 그 머스타드 거기다가 찍어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밤 11시 야식을 갖다가 1시간 동안 10시부터 뭐 그랬더니 지금 점심시간인데도 배가 하나도 안 고픕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기쁨 중에 하나가 이 식도락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도 남편하고 함께 식당할 때 싸우며 일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헤어지고 저녁에 만나야 좋은 듯합니다. 저도 낙지 때문에 모터 고장나면 출장비 불러야 하고 비용 들까봐 남편과 함께 일했던 것 같아요. 장이 좋아서 저도 전무님을 만나러 갈 수 있을 듯합니다. 마무리 잘해서 곧 찾아뵙기를 기도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입문시킨 친구가 불안해하길래 채슬리 TV 열심히 보라고 했더니 제가 마음 편히 있는 이유를 알겠다고 하네요. 저는 일임 후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미뤄뒀던 영어 공부도 시작해서 시간 활용 제대로 하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곽다손님. 정의를 읽고 justice를 떠올리면 문과고 definition을 떠올리면 이과입니다. 그렇네요. 덕분에 세 자릿수 수익률 랩 상품 처음 만나봅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내공을 풀어주셔서 오늘도 배웁니다. 5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이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5월 27일 전후로 장기형 랩 해지하라고 하셔서 제 거는 작년 8월에 시작한 거라 해지하는데요. 동생은 올해 2월 말에 시작했는데 해지하라고 할까요? 동생한테도 알려주려고요. 2월 말에 시작했단 말씀이시죠. 1년을 놔두면 지금 수익률하고 2월 달에 수익률하고 내년 2월 냅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장기형 성과보수형이죠. 1년짜리도 자산 배분을 좀 하긴 할 겁니다. 좀 줄였다가 그리고 다시 할 건데 그래서 한번 1년 가져가 보라고 하셔도 되고 2월 말에 했으니까 3월, 4월, 5월 수익이 30% 이상 나 있으면 해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어제 가족끼리 모여서 옛날 이야기하고 서로 마음 섭섭했던 일들, 고마웠던 일들 나누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주신 선물처럼 온 가족이 더 사랑하게 되었네요. 근데 너무 새벽까지 우애 좋게 이야기하는 덕에 알람도 못 듣고 모닝브리프 결석을 했는데 눈을 딱 뜨고는 학생 때 학교 못 간 추억의 느낌이 들어서 아주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하루 종일 학교 안 간 학생 같은 느낌이 드네요. 추억을 소환해주는 채슬리라고 하셨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자의반 타의반 땡땡이 치는 모습도 보여주세요 하고 투알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휴먼 인덱스 업데이트 드립니다. 친정아버지께 보유 중이신 전자 하이닉스 이제 이익 실현이라도 하셔라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듣질 않으시다가 온 자녀들이 설득해서 다행히 며칠 전 반 정도 이익 실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르는 장에 궁시렁 되시며 괜히 파셨다고 하시며 다시 사겠다 하십니다. 이런저런 유행하는 주식 고점에 들어가신 거 최근에 자녀들에게 발각되셨고 아무리 충원을 해도 듣지 않으십니다. 다행히 아버지 자산 어느 정도는 채슬리 랩에 묶어놨습니다. 랩 가입 안 했으면 어땠을지 매일 아주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쉬는 시간은 틈틈이 가지시는 거죠? 하셨습니다. 네. 제가 사우나 가면 거의 뭐 한 1시간 반에서 거의 2시간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목욕탕에서 이 온탕에다가 몸 담가 놓고 그러고 이래저래 유튜브 보고 이러면 굉장히 저한테는 힐링 타임입니다. 틈틈이 쉬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저는 증권주가 구조적 성장주로 생각하고 분석 중인데 이유로는 거래 대금의 증가, 상품 개정, 외국인 직접 투자 개방 정도가 있는데 전문의께서 생각하시는 구조적 성장으로서의 다른 관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인 구조적 성장 테마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조적 성장주를 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짧은 타이밍을 조정 타이밍을 설사 놓쳤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금방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증권주가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개인들의 금융자산, 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다 포함해서 그동안에 다 예금 적금이었잖아요. 별로 딴 거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ELS라는 게 한 20년 전부터 유행하게 되죠. 6개월 만에 어떻게 1년 이자 뭐 2배나 이런 게 가능하지? ELS로 막 몰렸는데, 근데 ELS는 먹을 때 조금 먹고 터질 때 한번 마이너스 40%에 걸려가지고 크게 터지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조기 상환이 안 되면 3년 동안 돈이 묶이거든요. 그런 단점이 이제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이 많이 나오는데 은행보다는 증권사가 여러 가지로 이 금융자산,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부합하는 상품들을 많이 발굴해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외국 미국 주식 많이 사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아마 갈 건데 거기에 최대 수혜주는 또 증권주 아니겠습니까? 증권회사. 그러니까 이런저런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는 스스로 피가로 하면서 하나증권에서 예전에 선전했었죠. 그것도 벌써 10년 된 것 같은데 피가 low 하다 해서 피가로 하면서 그러면서 평생 수수료 무료 이렇게도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마진이 박한 그런 너무 지나친 경쟁으로 들어가면서 증권사의 수익성이 약해졌다면 최근에는 그 해외 주식 투자 붐이 불고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이제 주식 투자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거래 대금이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거래 대금도 늘어났죠. 미국 주식 투자하면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의 10배입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ASP 곱하기 Q, P 곱하기 Q에서 Q 늘어났죠. P 해외 주식 하면서 P도 fee의 그 수수료율이 증권사에서는 판매 단가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ASP도 확 늘어났어요. 그게 P와 Q가 다 늘어나고 그게 이렇게 시클리컬하게 또 확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해외 투자 붐은 계속 불 거니까 이런 거 다 감안을 하면 증권사가 구조적 성장에 들어간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만약에 조정이 있다면 조정이 오면 반드시 또 사야 될 주식 중에 하나가 증권주라고 생각합니다. 전모님 5월 말에 한국에 가는데 평일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예, 평일날 오후 3시 반에 저희 고객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부터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로고를 띄워놓으신 거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계신가 봅니다. 예, 한국 오시게 되면 저희 회사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혹시 제가 오후에 없는 날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도 제가 부산 출장을 잠시 갔다 와야 됩니다. 예,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약속 잡고 오시면 됩니다. 어제 이상한 질문이었는데 너무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게 뭐 옵션 제가 막 설명했던 것 같은데 해피스 홀딩스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그 종목 상담은 제가 웬만하면 안 하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트레이딩의 관점으로는 지금은 별로죠. 지금은 별로입니다.
미성년자 자녀 앞으로 3월부터 시작하는 랩이 있는데요. 아이 계좌는 사고 팔고 많이 하지 말라 해서 어릴 때부터 모아둔 돈 1,000만 원으로 IBK 랩으로 가입해 줬습니다. 아이가 클 때까지 그냥 두려고 했는데요. 5월 말쯤 해지 후 재가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둬도 될까요? 적은 금액이니까 수익이 나니 아이가 좋아하네요. 아이 계좌 그냥 10년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10년 뒤에 엄청난 금액이 아마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냥 애들 계좌는 해지하지 마시고, 해지했다가 또 다시 재가입하면 또 선취 수수료 막 이런 거 뗄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 계좌는 그냥 10년 가져가 보십니다. 근데 아니 아이들 계좌는 10년 가져가라고 그러고, 그럼 어른 계좌는 지금 환매했다가 왜 나중에 다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아이 계좌는 그냥 장기적인 마인드로 투자하다 보니까 10대 애들 계좌가 수익률이 좋잖아요. 그거 엄마가 해주니까. 아이들 계좌라 해서 길게 가져가다 보니까 샀다 팔았다 안 하다 보니까 수익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 어른들, 엄마 아빠의 마음은 자꾸만 이거 단기 고점하고 단기 저점을 보면서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뭐 자꾸만 이래 마음이 아쉬워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신 분들은 속 편하게 이번에 해지하시고, 그리고 10월 말에 다시 가입하는 게 나으실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아니야, 나 그렇게 막 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나 귀찮아서 나는 마음 느긋해, 괜찮아, 그러신 분들은 그냥 성과 보세요. 그냥 10년 가져가시면 돼요. 10년 가져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금액이 될 겁니다. 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임도. 주변 사람들이 주식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늘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주식하면 안 되는 성격이라서 2년 전에 믿을 만한 분이 계신 투자자문사에 맡겼습니다. 아주 큰 수익이 났어요 라고 대답하는데, 이상하게 그 투자자문사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분이 하나도 없네요. 만약 물어본다면 친절하게 채슬리 소개시켜 줄 생각이었는데 말입니다. 다 자기 복이겠죠. 그러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I 주역은 TSMC에 유리하게 전개된다. 자, 한번 볼게요. AI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다음 성장세를 이끌 주역으로 세계 파운드리 기업 1위 대만 TSMC가 주목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TSMC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엔비디아 AI 칩과 애플의 스마트폰 칩을 비롯한 첨단 반도체 대부분을 제조하는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면서 AI 다음 국면은 TSMC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TSMC의 강점으로 안정적인 성장 여력을 지목했고요. 매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비용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장이 최대 가동률에 가깝게 돌아가면서 고정비 부담이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도 형성이 돼 있고, 이에 매출 총이익률은 1년 전에 59%에서 올해 1분기에 66%까지 올라왔습니다. 와, 위탁 생산을 해주면서 영업이익률이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6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앞서 TSMC는 올해 이 캐펙스가 기존 전망치 520억에서 560억 달러의 상단에 근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를 과도한 투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이고요. 웨이저자 TSMC CEO는 올해 매출 증가율이 30%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면서 투자 확대 속도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자신을 했습니다. 또 다른 강점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인데, 전자가 파운드리 세계 2위지만
매출 규모와 점유율 측면에서 격차가 아직 크다는 평가이고요. 최근 앨런 머스크가 TSMC 대항마를 목표로 인텔과 테라팹 프로젝트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업계에서는 실제 성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TSMC의 12개월 선행 PR은 약 21배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평균인 지금 26배를 밑돕니다. 인텔과 AMD 등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은 일부 반도체 기업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자와 하이닉스가 있다며 대만에는 TSMC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이래서 외국인 하는구나. 80조를 팔아치워도 지분율은 상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수조 원대 매도를 쏟아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코스피 내 지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파는 데의 비중은 늘어나는 이례적인 현상을 두고 단순한 수급의 흐름보다는 보유 종목의 가치 상승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대신증권은 외국인의 순매도 속에서도 코스피 지분율이 상승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외국인 자금 유입에 새로운 변수를 점검을 했는데요. 자, 80조 순매도에도 지분율 상향, 원인은 가치 효과. 자, 외국인이 지난해 11월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누적 80조를 매도했고요. 특히 지난 7일부터 12일 사이에는 20조 원의 매물이 집중이 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의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 지분율은 30일에서 오히려 38%로 오히려 7%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주식을 80조나 때려 팔았는데. 자, 권순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 같은 괴리를 수급과 가치의 차이로 설명을 하는데, 외국인 순매도가 지분율을 끌어내린 효과는 마이너스 1.5%포인트에 그친 반면에 보유 종목의 가격 상승이 지분율에 기여한 가치 효과는 9% 플러스 9%포인트에 달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즉 판 것보다 남겨둔 주식의 몸값이 훨씬 더 많이 뛰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나타난 한국 주식 너무 올랐나 아웃퍼폼 따른 기계적인 매도다인데, 최근 나타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는 한국 시장에 대한 이 부정적인 전망보다 글로벌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 조절 차원이라는 분석이고요.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아웃퍼폼 하면서 외국인들이 수익 실현과 함께 비중을 맞추기 위한 리밸런싱 매도에 나섰다는 겁니다. 자, 리밸런싱에 따른 외국인 매도 압력은 약 21.5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되는데, 최근의 매도는 보유 종목의 가치가 급격히 커지면서 정해진 투자 비중을 지키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물량을 덜어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통합계좌 기대감, 미국 가계자산 머니무브 예고, 중장기적인 외국인 수급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평가이고요. 외국인 통합계좌에 따라 국내 투자 접근성이 확대가 되면서 미국 가계자산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주요 글로벌 브로커리지 예탁자산의 약 20%에 대해서 접근성이 열리고, 미국 가계의 해외 주식 비중 중에서 한국 비중은 겨우 0.15%만큼만 유입된다고 가정을 해도 약 30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뱅가드 등 글로벌 대형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의 확대는 향후 한국 증시로의 강력한 자금 유입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지금 보시는 표가 미국의 피델리티 인베스먼트, 피델리티 하면 이 피터 린치가 근무하셨던 곳이죠. 1990년만 하더라도 피델리티가 시가총액 운용사 중에서는 1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AUM
AUM 기준으로도 1등이었는데 지금은 AUM 1등은 블랙락이죠. 블랙락. 자,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고객 예탁, 고객 자산 규모가 지금 여기 보시면 18조 달러. 엄청나다, 그죠? 1조 달러면 1000조인데 18조 달러를 운용하고 있고요. 뱅가드가 12조, 그리고 찰스 스왑이 12조 정도 되고, 밑에 모간 스탠리의 웰스 앤 인베스트먼트가 뭐 9.3조, JP 모간, 에셋 앤 웰스 매니지먼트 뭐 쭉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다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는 메릴 린치와 프라이빗 뱅크도 있고, 웰스파고, 뭐 에드워드 존스, 뭐 많습니다. 자, 이렇게 쭉 대충 다 합치면 77조 달러에 달한다는 거죠. 77조 달러. 거기서 그러면 이 예탁자산 중에 20%에서 해외자산 비중이 7.6%인데 그 중에서 한국 비중을 한 2% 정도 이렇게 가정을 하면 아까 계산대로 234억 달러의 신규 자금 유입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3천 스탁 간다더니 코스닥 탈출 러시 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도체 대형주 중심에 코스피가 증시를 주도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자 코스닥 상장지수 펀드 ETF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부터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하면 시장의 관심이 다시 쏠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최근 한 달간 개인 투자가들이 코덱스 코스닥 150을 7,500억 원어치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ETF 중에서 개인 순매도 규모 2위에 해당되고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또 6,500억 원 매도, 타이거 코스닥 150도 2,120억 매도하면서 주요 코스닥 ETF가 개인 순매도 상위권을 휩쓸었는데, 이러한 매도세는 코덱스 코스닥 150과 타이거 코스닥 150에서 각각 23거래일, 24거래일 연속으로 이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네요.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이 코스닥 액티브 ETF 역시 상황은 비슷한데,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와 타임 코스닥 액티브에서도 각각 23거래일, 15거래일 연속으로 개인 투자 자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코스닥 ETF 전체 순자산은 최근 1개월 새 9천억 이상 감소해서 현재 약 15조 9천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해당 기간 코스닥 150 지수가 약 10% 상승했음에도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순자산이 줄어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코스피 지수형 ETF는 개인 매수세가 집중이 됐는데, 코덱스 200하고 타이거 200을 각각 2,600억, 1,200억 순매수했고요. 이경준 키움자산 ETF 본부장은 코스닥 부진에 대한 상대적 실망감과 반도체주 추격 매수 심리가 겹치면서 코스닥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가동되면 하반기에는 반등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는데, 이건재 IBK 증권 애널리스트는 낙관주의 투자 문화가 코스피를 넘어 코스닥으로 확산할 것이라면서 올해 하반기에 본격화될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히려 뭐 지방선거 전까지는 어떻게든 좀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망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뿜뿜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뭐 부동산 정책이 다 맞물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오히려 하반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퀀트 분석에도 따르면 짝수년도 하반기에는 또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조금 약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150 액티브 ETF 상장 3월 19일, 20일 뭐 그거 앞두고 기대감에 수급이 들어왔다가 실망감에 다시 지금 쫙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매물들이 다 소화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좀 반등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요. 오히려 하반기 내년 가서 지금은 물가가 또 올라가니까 바이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전히 2차 전지 쪽도 아직까지는 자금이 돈을 벌면서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막 넘쳐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바이오도 아무래도 좀 2차 전지도 좀 영향을 받을 거고요. 이런 저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코스닥이 약세인데 코스닥 시장은 올 연말부터 내년에 다시 좀 또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주전쟁 너도 나도 수혜주라는데 자 110조 되어 스페이스X가 온다. 스페이스X 상장이 임박하면서 글로벌 증시는 물론 국내 증시에서도 투자자 관심이 뜨겁고요. 6월 상장 예정인 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최대 2조 달러, 한 3천조로 추산이 되는데 국내 투자자가 스페이스X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규제 여건상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미국 IPO에는 한국처럼 개인 투자자가 일반 청약에 참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스페이스X의 글로벌 IB 신디케이터로 참여 중인 미래에셋증권이 공모 물량 일부에 대해서 국내 유통을 추진 중이지만 일반 공모는 쉽지 않은 전망입니다. 현재로서는 스페이스X 지분 보유 상장사 그리고 스페이스X 지분 편입을 한 해외 펀드 ETF, 스페이스X 공급망 기업 등 간접 투자가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간접 투자 방식은 직접 편입인 것처럼 부풀리는 등 투자자를 현혹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정리가 잘 돼 있네요. 스페이스X 투자 ABC라고 해놓고 국내 지분 보유 상장사 미래에셋, 한국금융지주, 아주 IB, 스페이스X 노출 방식은 비상장 단계에서 스페이스X 지분 또는 관련 펀드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투자 포인트는 IPO 현실화 시에는 비상장 지분 가치가 시장 가격으로 재평가될 거고요. 리스크는 이미 주가가 크게 올라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고 보유 지분율, 회수 시점, 장부 가치 반영 방식이 기업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해외 ETF 펀드에는 ROMB, XOVR, DXYG, ROMB는 스페이스X 클래스 A, C 주식을 직접 편입하고 있고 XOVR은 SPB 지분을, DXYZ는 폐쇄형 펀드 구조로 비상장 포트폴리오를 편입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리스크는 XOVR은 SPV 구조와 비상장 자산 평가가 불투명하고 DXYZ는 NAV 대비해서 프리미엄 축소의 리스크가 있고요. ROMB는 테슬라 등 다른 혁신 기업 비중이 높아서 스페이스X 순수 투자 상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내 공급망 기업에는 OCI 홀딩스, 스피어, HVM, 세아베스틸 지주가 있는데 스페이스X의 폴리실리콘, 특수합금, 엔진용 금속 소재 등 공급 또는 공급 추진을 하고 있고 스페이스X IPO와 별개로 실제 매출 수주로 연결될 수 있는 실물 밸류 체인 투자인데 리스크는 공급 규모와 이익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이 돼서 실적 기여 시점은 늦어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스페이스X에 납품한다는 것만 가지고 주가가 너무 올라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국내 우주 ETF에는 원큐 미국 우주항공테크,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 에이스 미국 우주테크 액티브,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 이런 게 있고요. 스페이스X를 직접 담기보다는 로켓랩, AST 스페이스 모바일, 에코스타 플래닛 랩스 등 상장 우주 기업을 편입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 ETF라는 이름과 실제 편입 종목이 다를 수가 있고 소형 우주 기업 비중이 큰 상품은 변동성이 크고 스페이스X 직접 편입처럼 오인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방산 결합형 ETF 이렇게도 돼 있는데
스페이스X IPO 수혜 민감도가 낮은데 우주 테마보다 방산 항공 경기와 정책 수주에 오히려 더 크게 좌지우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스페이스X가 SEC에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IPO 절차에 착수를 했는데 나스닥으로 아마 상장이 될 거고요. 전체 공모액은 750억 달러, 한 110조. 상장 시기는 6월이고 상장 때는 2019년 이 아람코가 세운 역대 최대 IPO 기록인 294억 달러를 훌쩍 웃돕니다. 미국 증시 기준으로도 2014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250억 달러를 조달한 알리바바 이후에 12년 만에 초대형 IPO이고요. 잠깐만요. 이게 공룡이 편입됐던 시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2019년 아람코. 미국 시장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2019년도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3번 해주면서 미국 시장은 28.8% S&P 500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2019년 8월에 저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미중 무역 분쟁 갈등 때문에 트럼프의 이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 때문에 시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경기도 안 좋았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반기에 반도체가 좀 반등을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좀 지수를 회복하긴 했었는데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반도체도 되게 2019년에는 반도체가 계속 어닝 쇼크가 나오지만 주가는 올랐어요. 주가는 2018년에 미리 빠져가지고 2014년에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 박스피에 머물러 있었을 때거든요. 2014년까지 우리나라 코스피의 영업이 그 다음에 순이익이 다 감익합니다. 그때는 2014년도에는 조선 뭐 이런 거 빅베스가 막 나오고 있었고요. 차화정 장세가 있었던 2009, 10, 11년도에 주도했던 차화정부터 조선 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때 2014년도에는 또 셰일 혁명 때문에 유가가 확 빠지거든요. 유가가 빠지면서 화학 주식들 다 박살나고 그리고 유가가 많이 빠지니까 대체 에너지, 태양광 주식, 풍력 주식도 다 박살납니다. 그리고 11년까지 주도주 역할을 했던 조선주들 다 박살. 유가가 많이 빠지면서 여러 가지로 조선에 대한 그동안에 수주 받아놨던 것들 막 취소도 막 나오고. 그랬던 이유가 2013, 14년까지 남유럽 위기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라는 한 경제 축이 휘청거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항상 올림픽을 겪고 나면 좀 약간 위기 같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너무 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림픽 이후에는 좀 이렇게 쿨다운 되면서 경제가 안 좋은 그런 현상들이 또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하여튼 중국도 2011, 12, 13, 14에 계속 성장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2014년 장이 안 좋았었죠. 네, 근데 박스피였어요. 네, 근데 왜 박스피였냐면 2013년 요때까지 11, 12, 13년은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시리즈랑 갤럭시 스마트폰이 잘 팔려가지고 전자 주가가 11, 12, 13 올랐고요. 13, 14, 15년 초까지는 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가 또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주도 섹터가 완전히 바뀝니다. 주도 섹터가. 그 가운데 뭐 2013년도에 바이오도 올라가고 그리고 14년이면 중국 소비가 11년도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방문하는 요커가 100만 명이었는데 16년 되면 800만 명 되거든요. 중국의 요커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2014년도에 우리나라 음식료부터 그 화장품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 들썩들썩하면서 주가가 막
올라왔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대형주는 좀 약했었고요. 2002년에 설립된 스페이스X가 설립된 지 꽤 됐네요. 스페이스X. 2008년 민간기업 주도 액체 추진 로켓 팰컨 1을 지구 궤도에 올려놨고요. 2017년에는 로켓 회수 재사용 기술을 앞세워서 성장 속도를 높였습니다.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도 핵심 사업 축으로 자리 잡았고요. 스페이스X의 연매출은 2019년에 15억 달러에서 지난해에 150억 달러로 6년 새에 10배 증가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50억 달러? 150억 달러인데 지금 그러면 한 25조 매출이 25조인데 시총이 2,500조라고요? 25조 250조. PSR이 너무 높은데. PSR이 100배다 그죠? 자, 국내 증권가에서는 스페이스X IPO가 우주산업 투자를 주류 자본 시장으로 끌어올리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는데 스페이스X IPO는 우주산업이 주류 자본 시장에 본격적인 관심을 받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김재임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진단을 했습니다. 자, 이번 상장 최대 수혜자로는 미래에셋그룹을 꼽고 있죠. 지난 3월 주총에서 스페이스X와 XAI 그리고 X 등 일론 머스크 관련 자산에 총 6,10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는데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한 머스크 관련 자산의 평가 금액이 2025년 결산 기준으로는 1조 9천억 원, 평가 이익이 무려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스페이스X IPO가 현실화하면 장부상 미실현 이익으로 남아있던 이 비상장 자산 가치가 시장 가격으로 재평가될 수가 있고요.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 상장 후에 기업 가치가 2조 달러에 달할 경우 미래에셋증권의 관련 장부 가치가 최대 한 3조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기대감을 타고 미래에셋증권 주가가 최근 3개월 동안 2배 넘게 뜀박질했습니다. 이 탓에 올 4월 이후 미래에셋증권 보고서를 낸 10개 증권사 모두 중립 의견을 냈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과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투의 모기업 한국금융지주도 자회사 한국투자파트너스라고 있죠. 한투파를 통해 스페이스X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스페이스X 평가 이익 한 1,400억 원이 올 1분기 한국금융지주 영업이익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아주 IB 투자는 미국 법인을 통해서 스페이스X 투자에 참여했지만 구체적인 그 투자액과 지분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는 사진이 지금 보시면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4월 지금 이거는 악천후로 연기됐던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이 지난 4월 28일 플로리다주의 케네디 우주센터 39A 발사대에서 비아셋 3 F3 위성을 다시 발사할 준비를 마친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네, 그 부분은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잔치집 비유 많이 들잖아요. 소문이 났어요. 와, 그 집에 진짜 먹을 게 많아. 와, 거의 저기 공짜야, 공짜. 와서 먹어. 근데 한 명, 두 명이 얘기하면 괜찮은데 주변에서 너도 나도 와, 그 집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그래? 하고 내가 잔치가 11시에 끝나는데 10시 반쯤 뒤늦게 가잖아요. 뒤늦게 가면 다들 먹고 가서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먹을 게 없고 소위 말해서 찌끄러기만 남아있는데 소문하고는 다르네 하고 먹고 에이, 먹을 거 없네 가려다 보면 주인이 갑자기 뒷덜미를 탁 잡으면서 어딜 가? 설거지하고 가야지.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먹지도 못했는데 뒷덜미 탁 잡히면서
어딜 가? 설거지 해야지. 네, 그러면서 설거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소문이 안 나야지 내가 가서 먼저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 주변에서 나 어떤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어. 막 소문이 나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주식에 찐 고수들은 얘기를 안 하죠. 얘기를 안 하는데 주변에서 주식 초보자인데 내가 이걸로 주식 참 많이 벌었다. 예,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9,000p 띄운 증권가 AI 캐즘 최대 리스크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7,000선을 돌파하자 증권가 눈높이가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인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7,000선은 과열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7,000은 고사하고 5,000도 비싸다 그랬었죠. 자, 그러나 최근에는 9,000선을 넘어서 10,000선까지 상단을 열어주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과거 박스피라는 평가를 받던 때와 달리 180도 다른 분위기입니다.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가파르게 올라가며 코스피 랠리를 이끌었고요.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이 코스피 전체 이익을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미국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경쟁이 메모리, 전력기기, 전력망 투자 확대로 이어지면서 한국 기업 실적 전망치가 가파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 중이고 PR이 주당 순위 EPS 상향 PR 확대보다 EPS 이익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291조 작년에 벌었는데 올해 650조 내년에는 800조 넘게 아니죠. 올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650조고 코스피가 지금 800조가 넘어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내부 온도차가 극심한데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관련 업종만 치솟는 쏠림 현상이 심하고요. 소비주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소외됐습니다. AI 투자 열풍이 이어지는 동안 강세장이 지속될 수 있지만 그만큼 AI 캐즘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어디죠? 서울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이 7,385 마감했을 때 축하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월 6일 날 7,000선을 돌파했고 어린이날 다음 날이다, 그죠? 우리를 어린이로 만들었네요. 7,000 돌파하면서 6,000선을 돌파한 지 약 2개월 만인데 다음 달에는 7,005선, 500선마저 뚫었고 어제 살짝 8,000 터치할 뻔했잖아요. 그죠? 5월 6일 종가 기준 연간 코스피 상승률은 75%. 주요 20개 G20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튀르키예가 29%, 일본 18%, 브라질 16%, 이탈리아 8%, 그리고 S&P 500은 6%에 그쳤는데요. 지난 연말만 하더라도 코스피 7,500 도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9,000을 넘어서 1만 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NH투자증권이 9,000포인트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증권사에서 지금 1만 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러고 있고요. 유안타가 8,900, 대신증권 8,800, 상상인 8,600, 신한투자 8,600. 근데 이런 지수 전망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뭘 사느냐 중요하죠. 다수 증권사가 코스피 눈높이를 높여 잡는 핵심 근거는 코스피 이익 추정치 상향이고요. 자, 2월 말에 추정한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이 609조였거든요. 근데 5월 초에 867조까지 지금 높아졌습니다. 추정치 상향은 반도체 업종이 주도했고 같은 기간 반도체 추정치가 340조였다가 580조 늘어난 거죠. 이 기간 반도체 영업이익은 71%, 코스피 영업이익은 42%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수익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인데 내년
코스피 영업이익을 1068조? 헐. 이야, 1068조. 올해 뭐 그러니까요. 반도체 두 개 합쳐가지고 800조 이러니까. 자, 올해 추정치 대비해서 23% 높은 수준인데 이 경우 적정 코스피는 9,800선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허재환 애널리스트는 현재 반도체와 코스피 영업이익 상향 덕분에 코스피 7,000선이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고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 기준으로 코스피는 8,100, 내년 기준 9,800이 적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아직 반도체 이익 상향 조정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올해 내 코스피 8,000선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사정권이라고 했고요. 아직까지 코스피 밴드를 조정하지 않은 증권사도 목표치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자, 증권가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력기기, 증권, 방산, 신재생을 등을 나눠 담을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여전히 핵심 축이고 현대차 증권에 따르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라클 등 주요 빅테크의 내년 설비 투자 전망치가 최근 1조 달러, 한 1,450조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AI 산업이 학습 중심에서 추론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전력기기 역시 구조적 수요의 업종으로 꼽히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전력망 투자 확대와 전력 인프라 병목 현상이 국내 전력기기 업체 수출 증가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증권과 방산,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얘기들 쭉 있고, 자, 단 AI 이 캐즘은 코스피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데 전자와 닉스 비중이 큰 코스피 특성상 AI 인프라 투자 축소는 코스피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영업이익에서 지금 반도체 비중이 내년 60%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반도체 위의 업종은 대부분 코스피 상승분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는 4,100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고 소비재와 코스닥 소외 현상은 상반기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이 낮은 산업에 대한 접근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허재환 애널리스트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 외에 케빈 워시 페드 의장 후보의 방향성과 하반기 지금 대형 기업 공개, IPO 등장에 따른 수급 교란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 원칙을 중시하는 워시 의장 후보는 사모대출 시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죠. 단기 금융시장이 어려움에 처해도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향후 연준이 유동성 공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스페이스X, 오픈 AI, 엔스로픽 등 AI 기업이 상장에 나설 경우 글로벌 자금이 미국 기술주 중심으로 쏠릴 수 있다는 진단이고, 김병년 애널리스트는 스페이스X, 오픈 AI, 엔스로픽 3사 합산 기업 가치가 3조 달러, 한 4,500조로 추정이 되고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자금이 한 6,500억 달러면 940조 정도 되는데 패시브 자금의 강제 매수 규모는 13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액티브 펀드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면서 이는 수급 교란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 제가 최근에 계속 했던 얘기죠. 그죠?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워시노믹스. 자, 앞으로 4년에서 8년 동안은 이 케빈 워시의 입에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워시 차기 의장은 AI 덕분에 인플레 없는 성장이 가능했다면서 AI 생산성론을 주장해서 어떤 통화 정책을 펼칠지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자, 미국 연방상원의 은행위원회가 지난 4월 30일 워시 후보에 대한 인준안을 의결했고요. 5월 15일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에 이은 차기 의장으로 취임합니다. 내일 모레다, 그죠? 자, 워시 차기 의장은 1970년 미국 뉴욕주 얼버니의 부촌인 라운드빌에서 태어났고요. 그의 부친 로버트 워시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던 유대인 기업가였습니다. 워시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공정책학 학사 학위를, 그리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네요. 하버드 로스쿨 졸업 후에는 모건 스탠리에 입사를 했었고 95년에서 2002년까지 모건 스탠리 뉴욕 본사에서 일하면서 M&A 부문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서 M&A 부문 부사장으로 초고속 승진도 했고요. 2002년도에 부시 행정부에 전격 발탁이 됐는데 2006년까지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사무국장 겸 대통령 경제 특별보좌관을 지냈습니다. 자본시장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자문하면서 정책 실무를 익혔고 2006년에는 부시 대통령이 그를 연준 이사로 지명을 했고요. 그때 당시 그의 나이가 35살. 와, 연준 역사상 최연소 이사였습니다. 2006년. 네. 워시는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핵심 측근으로서 월스트리트와의 핵심 연락책 역할도 했고 월가 소방수 역할을 하면서 JP 모건의 베어 스턴스 인수하는 거,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은행 지주회사 전환 등 주요 구조조정을 중재를 했었군요. 하지만 워시는 연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는데 연준의 이 양적 완화 QE 정책에 반대하면서 2011년 3월에 임기를 7년이나 남겨두고 사임을 했군요. 2011년 3월이면 2010년 5월에 그리스 사태가 있고요. 그 전에 2008년 리만 사태 9월에 터지고 나서 양적 완화 1차가 진행된 게 2010년 5월에 끝났는데 그리스 사태 터지고 2010년 하반기부터 11년 요때까지 QE2가 진행되고 있었었죠. 그걸 반대하면서 사임을 했었군요.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었고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연준의 6천억 달러 국채 매입 계획을 비판하면서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며 정기적인 검토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시는 사임 후에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후버 연구소의 특별연구원, 그리고 UPS와 쿠팡 이사회 멤버로 활동해왔고요.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과는 하버드 동문 인맥이군요. 와, 쿠팡에서 일을 하셨네요. 워시 의장이 쿠팡맨이었네요. 그죠? 쿠팡맨이었습니다. 자, 연준의 대차대표의 구성 항목인데 지금 중장기 물가 연동 국채, 중장기 명목 국채, 단기 국채, 뭐 주택 저당 증권 뭐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고요. 자, 어떤 통화 정책을 앞으로 펼칠까 그 부분인데 워시의 통화 정책의 철학은 인플레이션은 선택, Inflation is choice라는 슬로건으로 요약이 되는데 그는 인플레이션이 경제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거나 노동자 임금이 너무 많이 오를 때 발생한다는 연준의 전통적인 관점을 거부하고요. 대신 그는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쓰고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낼 때 발생한다.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죠. 워시는 연준의 7조 달러에 달하는 비대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고 그 여력으로 금리를 낮춰서 가계와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특히 AI가 생산성을 크게 높이고 인플레이션을 낮춘다는 주장을 펼쳐왔고요. AI는 우리 생애 통틀어 가장 강력한 생산성 향상의 물결이고 인터넷이 그랬듯이 구조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통화 정책을 보다 완화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워시는 1996년에서 97년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 시절에 통화 정책을 드는데 당시 그린스펀 의장은 인터넷 혁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근거로 금리를 동결했고요. 이후 물가 안정과 경기 호황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이런 주장을 한 배경은 쿠팡 사회이사 경력과도 무관하지 않는데 2019년 10월 당시 쿠팡 모회사인 쿠팡의 INC에 사회이사직을 수락하면서 쿠팡을 혁신의 최전선 Frontier of Innovation이라고 극찬을 했는데 그가 말한 혁신은 AI와 머신러닝을 물류에 도입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경제학으로 보면 긍정적인 공급 충격, Positive Supply Shock이라는 개념입니다. 기술이 생산성을 높이면 기업은 이익을 내면서도 얼마든지 물건값을 낮출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워시가 6년 동안 쿠팡맨으로 활동하면서 AI와 머신러닝이 어떻게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면서 디플레이션 효과를 내는지 체득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러한 경험이 연준이 기술 발전의 힘을 과소평가한다는 그의 지론을 뒷받침하는 근거였습니다. 워시는 지난해 11월에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 AI 덕분에 호기심의 비용이 0에 수렴하고 있다면서 연간 생산성이 1%포인트만 올라도 한 세대 안에 생활 수준은 2배가 된다. 그래요. 그는 연준의 AI 생산성을 크게 높이고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국가 주도 방식이 아닌 미국의 자율과 규제 완화가 AI 혁명을 이끌 것이라면서 연준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기술 낙관론은 통화정책으로 현실화될 전망인데 마크 다우딩 블루베이 자산운용 CIO는 워시는 AI 생산성 향상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는 논리를 앞세워서 자신의 금리 인하 스탠스를 정당화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워시 입장에서는 AI는 금리를 내려도 물가가 오르지 않게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워시가 향후 통화 긴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A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춰준다면 연준이 굳이 강도 높은 통화 긴축에 나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밑에 나머지 기사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험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